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재 이제 변론길 9차 변론길이 있었는데 구치소에서 나와서 헌재를 갔다가 다시 대리인단하고 상의한 날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상황인지 좀. 그러니까요.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건데 네. 그냥 뭐 무법천지예요. 뭐예요.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네.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 수형 시설에 있는 어떤 감옥에 있는 수용자의 태도와 자세도 아닌 것 같고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요. 뭔가 상당한 특혜를 누리는 것 같고 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 뭐 불협화음이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단이 엑스맨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예,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설명은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양측이 정리해서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런 판단이었다면 그냥 안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 출근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네. 때는 처음에 그 윤석열의 특징상 이제 구속된 지 거의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돼가니까 알코올 중독이 좀 벗어나는 시즌이에요 이게. 예, 근데 분명히 뭐 헌재 근처에 맛집 있더라. 소주 한잔 하고 가자. 뭐 에이, 설마 그건 아니겠지만. 아유,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옛날에. 엑스포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역전한다고 한 놈이에요, 이놈이. 네, 그 전날 저녁까지도 16표인가 19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역전이야. 네, 거의 아니, 그 근데 정도 수준이에요. 저는 이제 뭐 거짓말에 대해서는 이따 다 얘기를 하겠지만 뭔가 미심쩍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거의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태도는 파면으로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뭐 별다른 뾰족한 수도 안 나오고 다음 증인 신문할 때 부정선거 뭐 불특정 다수의 선거 관리 인원을 또 증인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부정선거 또 다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이 뽑은 뭐 거기도 40년직인가 친구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그렇죠, 네. 예,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예, 정부는 안 믿고 이상한 극우 유튜브 보면서 거기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를 가지고 네. 헌법재판소에 와서 사실은 이것은 비상계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걸 끊임없이 다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핀트가 나가도 많이 나가 있다. 아니 그리고 돌아다니는 영상만 보더라도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그 정치인들이 일반 기자들하고 대적해도 현장 질의응답해도 그것도 밀립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얘기 들어보면 이제 민경욱 의원 저도 한번 태워주려고 하다가 이제 토론 나오라고 하면 또 잘 안 나와요. 토론은 안 나온다. 예, 잘. 예. 근데 사실 민경욱 의원 정도면 뭐 초선 좀 짜치잖아요. 예, 민경욱은 누굴 받쳐주기에는.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 모시고 와라. 토론 펼쳐주기. 제가 제안했어요. 네.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2대2도 좋고 뭐 1대1도 좋고 장을 만들어 주겠다. 예, 네. 여야든 뭐 누구든 한번 해보겠다. 혹시 원하는 사람 있으면 매치해주겠다. 우리 질문한 기에서 깔아준다 했어요. 정 안 되면 좀 큰 채널 원하면 경향TV나 장윤성 가시라고 취재편이죠. 우리는 안 해요. 우리 안 해. 안 합니다. 안 우리도 합니다. 안 해. 아, 저는 해드리려 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박 3일 도움 해주겠다는데 이분도 저를 가리시는 거야. 네. 우리 채널이 그렇게 네. 작나요? 아니 근데 아니지. 제가 사실은 예. 취재편의점 고백하자면 취재편의점 초창기에 그 레거시 물이 들어가지고 네. 예, 그 황교안 총리가 온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초창기에 아, 네. 예, 황교안 총리가 인터뷰를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른다 해가지고 왔는데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면서 그 중후한 목소리로 부정선거를 쫙 막판에 깔았구나. 사람들 다 나갔어. 제가 볼 때 그거는 취재편의점 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 측에서 네. 또 전화가 왔어요. 한 번 더 출연하고 싶다. 진짜로? 예,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 그랬더니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아 그날 방송 자체가. 예, 저희 프로그램이 너무 안온하고 은혜로웠다. 그래서 진짜 그 다음엔 절대 연락 안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헌재 심판정에서 윤석열 측이 이제 하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판관 흔들기만 하는데 오늘도 대리인단이 법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희수 그 변호사하고 사법연수원 연수원. 사제지간이다. 그래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본인은 성관이 삼촌 자기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네, 친구 먼저 정리하고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배신하고 누구도 배신하고 한동훈도 배신하고 본인 이제
사실 법조계도 좋고 정치권 인맥은 한두 달이 건너면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맞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임명 절차 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야죠. 아예 회피하게.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국회에서 임명 절차 할 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럼 다른 사람 여야 합의해서 하게 했어야죠. 이거 하나가 이제 말꼬리 잡히고 이제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한꺼풀 더 벗겨보면은 사제지간이면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봐주는 모양이죠. 네. 그런 식의 그 사고 구조가 있으니까 이런 의심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떠나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기자들하고 설전에도 다 패배하면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걸 물고 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다툴 게 없잖아요. 사실관계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태도를 봐도 그렇고 출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붙들고 극우 지지 세력들 모아서 막판 뒤집기 한번 해보겠다. 그냥 안 통하죠. 그런데 아니, 우리 그러니- 국민들이 지금 네. 최근에 여론조사만 쭉 보더라도 중도는 이미 결심을 끝냈어요. 이 상황 너무 지긋지긋하다. 내란 빨리 종식하고 정상적인 네. 사회로 돌아가자.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 그 구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집회에 가면. 저 이제 봄 되면 야구 봐야 되는데 집회 나오느라고 야구 못 보면 일상을 침해받는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아니라고 주장하고 근데 여기에서 그 주요 언론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전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편승해서 그냥, 그렇습니다. 네. 자기네들 정치 논리에 따라서 어제 그 관훈 클럽에서 하는 권영세. 권영세 비대위원장 태도 보십시오.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를 보아할 때 이 사람도 아직 제정신 못 차렸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좀 아니 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수긍을 못하고 설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수사기관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 집무실 압수수색했거든요. 네. 네. 이상민 전 장관이 사실은 그 처음에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탄핵 변론 때부터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 친한 변호사가 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계엄하고 얼마 안 돼서 변호 의뢰가 왔대요. 아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네, 저한테 갖고 그 후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제 한 친한 후배라서 형 이거 맡아도 되니까 너 변호사 문 닫고 싶으면 한번 해라. 네. 제가 정말 친한 후배라서 너무 이정주답다. 네. 아니 저는 뭐 그냥 솔직히 조금 쿨해. 네,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친구였으면 아니 뭐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줄 수 그러니까, 있어요. 네. 제가 진짜 친한 후배라서 네. 내 생각에는 혹시 전업을 하고 싶냐. 네. 그리고 이참에 혹시 명분이 필요하냐. 법인 닫고 싶은데 그러면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이제 혹시 변호사를 계속 하고 싶다. 네. 그럼 여기 발담그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는데 네. 이상민 전 장관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쪽지 얘기. 그러니까 쪽지도 아니고 문건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정확하게네. 네, 저 멀리서 봤더니 뭐 소모지야? 네. 600만 불의 사나이야? 주지도 않은 문건을 왜 훔쳐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서 네. 스토킹합니까? 어. 그리고 광화문에 자기 관용차에서 가다가 혹시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냐? 네. 네,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 문건을 왜 안 챙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개변부터 늘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환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자기가 없죠. 나온 증거는 음. 피할 수가 없고 네. 판사 출신이니까 말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대환장 파티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 내가 보기에 이정주는 어떤 그 심리 상담소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가? 고민 문제 네. 여러 가지 결정을 하지 그러니까 못하는 정치 방송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고민 상담소를 해야 될 것 같아. 노상황한테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노상원 대신 이정주를 찾아라. 아니, 저는 네. 돈 안 받고 해드립니다. 아니, 예, 진짜 정말 이상민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 이정주 기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상민 장관이 제일 나쁘죠. 지금 보면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가운데 그렇죠. 네. 드러나지 않은 사람 오늘에서야 경찰이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벌써 했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김용현 장관이 얘기했어요. 국무위원 가운데 찬성한 사람이 있다. 물론 한덕수 총리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날 밤에 있었던 국무 회의할 것도 없어요. 간담회. 예? 계엄 간담회. 계엄 간담회. 계엄 네. 간담회 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였는지 이거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싹 다 불러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렇죠. 당신 그때 무슨 생각이었어? 이거 다 물어봐야 됩니다. 검찰도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 중에 핵심이 저는 이상민 장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 압수수색 한번 제대로 하지 않다가 단전단수만 딱 걸어가지고 오늘 경찰이 한 건데 이것도 너무 늦었죠. 근데 이 사람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이라서 법꾸라지예요. 대비를 좀 해놨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아유 네. 이미 다 해놨고 자 보십시오. 여인형
방첩사령관만 하더라도 야 우리가 체포 명단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 이거 수사에 대비해서 증거 없애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군인조차도. 그러니까 네. 군인조차도 그러는데 법조 출신인 이상민 장관이 이거 대비 안 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무죄 받으려고 작정하고 아마 다 증거인멸하고 했을 겁니다. 이 시간을 2달 넘게 준 거예요. 검찰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엄청난 내란 범죄를 일으키고도 떵떵거리고 잘 산다?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저는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민의 개인적인 패착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했던 진술을 헌재 심판정에서 고스란히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살궁리를 찾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대통령을 두둔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뭔가 경찰이 추가적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빌미도 준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 헌재 심판에서는 경찰에서 신문한 거 증거 채택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별도의 주장을 하는 거고 실제로 실형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걸린 실형은 검찰 수사에서 나오거든요. 헌재 심판은 아직도 몇몇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공무원 파면 심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징계 절차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정무직 공무원 최고직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에 대한 이 자리에 대한 파면 심판이지 최종적으로 귀결이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변론을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몇 년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와서는 또 생방송 되고 막 이러니까 거짓말 치는 거죠. 근데 정작 진실의 방에 들어가면 이상민 장관님 정말 한번 징역 한 10년 한번 때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아니 제가 사실 그건 봤고 지금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고 경찰만 이렇게 오늘 움직인 게 아니고 검찰특별수사본부도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국회협력단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국회 업무를 하는 곳인 건데 그 계엄 당일에 계엄군한테 국회 내 혹시 길 안내를 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네. 예. 관련해서도 이거 제가 방금 전에 매불쇼 갔다 왔는데 자기들 네. 단독했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여기에서 그 협조 역할을 했던 그 군인 출신 준장 출신인가 누구를 네네. 처음으로 어제 매불쇼에서 보도를 했는데 요거 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우리 한 건 했다. 좋아하던데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내란국조특위에서 박세영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사 의지가 있다. 물론 그러니까요. 네. 물론 우리가 검찰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워낙 정치하는 조직이어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표변할지 현재로서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박세현 특수본이 네.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한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대통령실 특히 안보실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수사를 해서 네. 좀 그 얼개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국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본청 국회 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과거에 국회 업무를 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계엄 전날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본청에 있는 협력단 사무실에 체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의 그런 범행과의 연계점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김용현 전 장관도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제 가장 최근에 2명이잖아요. 신원식, 김용현. 요 2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국방부 쪽에 두 분을 잘 아시는 분이 하는 말이 신원식 그 안보실장이 굉장히 둔해진 빠르대요. 신원식이. 네, 원래 유승민 전 의원 캠프 아닙니까? 그렇지. 네, 거기 사실 거기서 입봉시켜 준 거예요. 브레인 느낌이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권력의 풍한기처럼 먼저 반발짝 빠르게 넘어왔고, 그래서 신원식 실장의 발언을 보면 앞으로 불이 어디로 번질지 분명히 안 돼요. 윤석열 끝났어요. 반발짝 먼저 움직인다. 당연하죠. 부정선거 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중국 개입설. 가정을 봐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피해나갔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신원 네. 실장 절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예, 가정에 답할 수 없다. 부정선거 있었다고는 증거 없다. 이런 선을 긋는데 김용현은 계속 빨려 들어가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김용현 이제 장관이 좀 사람이 얼빵하대요 원래. 예, 약간 얼이 빠져 있고 신원식은 뒤에서 웃고 있지. 야, 너 깜빵 가 있구나. 나는 몰랐다고 빠지고 있다. 이런 지금 제가 이정주 심리분석 연구소에서 연구소. 네. 네. 저는 이게 증거보다 표정과 그 사람의 태도. 태도 그리고 말. 변하는 그런 어떤 어조와 네. 뉘앙스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게 그 생방송의 묘미거든요. 이게 그쵸. 문서로 볼 수 네. 없는. 아니, 근데 중요한 네.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일 12월 3일 그 밤으로 돌아가면
국회에서 뭡니까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게 4일 이 12월 4일 01시 01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무렵에 바로 일요일 날 한병도 의원이 처음으로 공개한 것처럼 5분 40초 동안 암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전기를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국회 봉쇄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전기를 끊으랴 아니면 공포탄을 쏘랴 테이저건을 쏘랴 이렇게 궁리했던 것도 곽종훈 사령관 입장에서는 윤으로부터 끊임없는 그 압박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야 뭐라도 해봐.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그렇죠. 부수고라도 네.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계엄에 성공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2차, 3차 계엄을 필사적으로? 그렇죠. 네. 해서라도 해야 되니까 국회 봉쇄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인원을 모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면 안 됐던 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엄을 해버렸네. 너무 빨리 와버렸네. 거봐. 그러니까 빨리 병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러니까, 국회를 먼저 네. 장악을 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계엄군보다 먼저 그렇죠. 국회 앞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 속도에서 진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건강한 군인들이 업무를 해태하고 가다가 중간에 배고프다고 편의점에서 라면 그렇죠. 드시고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거 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최소한의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갖춘 군인들이 막았으니까 그리고 현장에 워낙 많은 시민들이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우발적 사고가 생겼으면 정말 서울이 광주가 되는 거예요. 80년 광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달라요. 서울이 광주가 되는 것은 정말 국제사회에서 네. OECD 11대 경제대국이 이 부자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더라도 윤석열 일당은 자기들의 계엄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원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김용현이 왜 그 시간에 국회에 머물고 있었을까? 이거 성공해야 되니까 절박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건 살려야 한다. 예, 본인들이 물론 다 감옥 가 있지만 아주 위험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살아서 또 우리 뒤통수 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계엄의 불은 끝까지 이게 완벽하게 종식될 때까지 국민들이 특히 언론들이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전날 김용현이 국회에 갔던 이유를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셨고